같은 그리스 민족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맞서 싸운 동족 상잔의 비참한 펠레폰네소스 전쟁 이야기.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찬란한 문명의 민주국가 아테네가 군국주의 군사국가 스파르타에 패배한 전쟁, 지중해를 제패한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하는 아테네가 육군밖에 없는 스파르타에게 패배한 전쟁. 아테네 제국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경제력의 아테네가 아무것도 없는 맹꽁이 폐쇄국과 스파르타에 패배한 전쟁. 장장 27년에 걸친 이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아테네는 어쩌다 패배하고 만 것일까요? 아테네와 닮은 꼴 대한민국, 그리고 스파르타와 꼭 닮은 북한. 이 아테네 스파르타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15번에 걸쳐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1편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혀 다른 두 세계관의 충돌에 관하여. 앞으로 아테네를 들어 공격하라. 전진하라. 해안을 확보해. 적을 침몰시켜 그리스를 위하여.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은 그리스 도시국가였지만, 그리고 같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또 똑같은 신들을 섬겼지만, 이 두 도시국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나라였습니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해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던 이들 두 나라의 충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지만, 그 충돌에서 아테네가 패망한 것은 뜻밖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사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네 또한 거대한 공룡제국 3,100 크기의 페르시아 제국을 거의 혼자서 무찔렀다 해도 좋을 만큼 군사강국이었습니다. 특히 경제력 면에서 스파르타는 아예 아테네의 비교 대상도 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우선 두 나라의 기본적인 성격부터 알아보기로 합시다. 아테네 문명의 진수, 이오니아의 지성과 자그레우스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자, 우선 이 올리브 나무를 보시지요. 이것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이 척박한 바위 틈에 힘겹게 뿌리를 내리고 극심한 가뭄을 참아내며 살아남은 이 올리브 나무. 환경이 적합하면 이렇게 한 3,000년을 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의 올리브 나무. 이 올리브 나무가 바로 아테네의 모든 것입니다. 척박한 그리스에서도 가장 척박하고 또 가난했던 아테네. 유독 그런 곳에서 민주주의가 싹튼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곳에서 찬란한 문명이 꽃을 피운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명은 저절로 피는 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려는 아테네 사람들의 처절한 생존 의지가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존 의지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에너지는 바로 바다 건너 이오니아에서 건너온 지성, 합리적인 이성, 즉 로고스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테네를 떠나 소아시아 해안에 정착했던 이오니아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유한 기질과 동방의 선진 문명이 결합되면서 인간은 무엇인가,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이들은 사물의 이치, 즉 피직스, 물리학이죠. 여기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철학, 과학, 그리고 서구 문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압제가 시작되자 이들은 다시 고향 아테네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그레우스라 불리는 디오니소스 신화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신화 중에서도 이 자그레우스 신화는
디오니소스 축제와 함께 이오니아 사람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의 가슴 깊이 뿌리내린 신화였습니다. 자그리우스라는 이 신은 티탄족에게 온몸이 발기발기 찢겨 죽임을 당하지만 기어코 다시 부활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이 신화에서 강렬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우리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신성한 생명력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었죠. 억압적인 전통과 관습을 부수고 끝없이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이 디오니소스적 생명의지는 이오니아의 합리적 이성 로고스와 만나게 됩니다. 온통 불가사의가 천지를 뒤덮고 있던 고대의 세계는 자연현상이나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개인의 기륭화복은 모두 신들의 변덕, 신들의 도움이나 방해 때문이라고 해석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최초로 자연의 이치와 만물의 근원을 이성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등이 이끌었던 이오니아의 밀레토스 학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개를 제우스 신의 분노라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이들은 번개를 자연현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나 꽉 막힌 도구마에서 벗어나 인간의 합리적 사유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자연 철학을 탄생시킨 밀레투스 학파의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또 합리적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에페소스의 헤라클레이토스, 이오니아의 합리적 철학을 아테네에 본격적으로 수입한 아낙사고라스, 사모스 섬에서 수학적 질서를 발견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잘 알려져 있죠. 또 멜리소스와 에피쿠로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맹목적 신앙을 비판한 크세노파네스, 이오니아의 문화적 식민지였던 아부데라 출신의 데모크리토스와 레오키포스, 여기에 또 프로타고라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명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의 1세대와 그 뼈대는 100%가 완전히 이오니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이오니아 사람들만이 이렇게 많은 철학자를 배출했습니다. 그 연유와 까닭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이처럼 그리스 문명의 모태가 되었던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의 국가 성격이 어떻게 대비되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누구의 지배도 거부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아테네의 자유정신이 이오니아의 합리적 이성과 결합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배는 노를 젓는 하층민부터 철학자와 장군에 이르기까지 아테네 사람들 전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디딤돌 삼아 아테네는 이제 단순히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자유라는 이름의 새로운 문명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파르타의 진짜 모습, 앞뒤가 꽉 막힌 맹꽁이가 만든 답답한 병영국가 이야기. 한때 스파르타를 찬양하는 것이 유행인 때도 있었습니다. 라코노필리아, 스파르타 찬양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말이 생겨났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스파르타가 그런 찬양을 들을 만큼 위대한 나라였을까요? 스파르타의 참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선 이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7살짜리 사내아이가 군사학교 아고게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있지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진이 좀 과장되었을 수도 있고 다소 왜곡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끌려가듯이 아고게로 향하는 어린이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고게로 걸어가는 어린이가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장의 사진이 스파르타라는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테네가 자유의 공기를 마시고 있을 때 스파르타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독한 군국주의 군사공동체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립니다. 이들은 공존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예 예면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웃나라 메세니아를 정복하고 그곳 사람들을 모조리 헬롯이라는 이름의 농노로 만들어 짐승처럼 부렸습니다. 아니, 짐승보다도 더 혹독하게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복자들의 삶 또한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인구의 90%에 달하는 헬롯, 시민 인구의 10배였습니다. 17배에 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이 헬롯, 노예들이 언제든지 자신들의 목을 노릴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스파르타의 노예제도는 스파르타가 잘못 끼운 첫 단추였습니다. 그 공포 앞에서 스파르타는 맹꽁이 정신으로 무장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기보다 두 눈을 감아버린 채 억누르기만 합니다. 억누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반발이 더 거세지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설적인 입법자 리쿠르고스는 이를 억누르려고 인간의 본성조차 애면한 기괴한 사회체제를 설계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타이게토수산 절벽의 계곡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고 7살이 된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떼어내어 아곡이라는 가혹한 살인병기 양송소로 보내졌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는 해체되었고 시민들은 평생 자기 집의 안락한 식탁이 아니라 공동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오순도순 식사 한 끼 하는 것조차 박탈당한 사회.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박주산채에 삼찬반상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 이것마저 빼앗아간 사회, 어찌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파르타 그곳에선 예술도 학문도 자유로운 상업도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오직 극한의 고통을 견디어내는 헤라클레스적 인내만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용감하게 싸우는 상무정신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이들은 외부의 새로운 사상이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면 이 유리성 같은 체제가 무너질까 봐 자나깨나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외국 사람의 거주는 허용되지 않았고 1년마다 추방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스파르타는 스스로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공포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었습니다. 진흙 속에 온몸을 쳐박고 전후 좌우를 애면한 채 앞뒤가 꽉 막힌 이 맹꽁이 같은 폐쇄성이야말로 훗날 스파르타가 마주할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자신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그리스 전체의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 갈등의 시작에 관하여 아테네의 성곽 건설 이야기. 이처럼 성격이 서로 다른 두 나라 아테네와 스파르타, 페르시아와 전쟁 중에도 이 도시국가는 사사건건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누가 그리스 연합군의 육군과 해군 사령관을 맡느냐, 또 어느 곳에서 싸울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항상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플라테이아에 남아있는 8만 명 페르시아군을 못 본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스파르타 때문에 이 두 도시 국가는 파국 일보 직전의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스파르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었고 스파르타의 하수인격인 코린트가 앞에 나섰습니다. 그때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정면 충돌을 하기보다 때로 양보를 하기도 하고 때로 기지를 발휘하기도 하고
또 정 안 되면 아테네 전 시민이 시칠리아로 이민을 가버리겠다거나 차라리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겠다며 최후 통첩성 벼랑 끝 전술로 위기를 극복하고 어쨌든 페르시아를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잠복해 있던 두 도시국과의 갈등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터져나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아테네 성벽 건설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트로이젠으로 피난을 떠나보내고 자신들은 살라미스 섬에 남아서 아테네가 불타는 것을 발을 동동 구르며 속수무책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테미스토클레스와 아테네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각오로 아테네에서 피레우스 항구에 이르는 6km의 장성 롱월을 쌓으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가 길을 쓰고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페르시아가 다시 침공해오면 이 성벽이 페르시아의 요새가 될 수 있다. 그런 억지 논리였습니다만 사실인즉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맹꽁이 같은 비겁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나라가 방어용으로 쌓고 있는 성벽 건설을 이웃 나라가 반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온 도시가 불타버린 참변을 당한 나라가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쌓고 있는 성벽 건설을 반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함께 어깨를 맞대고 페르시아에 맞서 싸운 동맹국 아닙니까? 특히 자신들은 아테네 덕분에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고 아테네만 고스란히 참변을 겪은 것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아테네의 성벽 건설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눈에 불을 켜고 이것을 반대하는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매사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야말로 앞뒤가 꽉 막힌 맹꽁이 같은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논리는 더욱 가관입니다. 페르시아가 다시 그리스를 공격해오면 이 아테네 성벽이 페르시아의 요새가 될 수 있다. 그런 논리였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도둑놈이 숨지 못하게 너희 집은 담장을 쌓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러한 스파르타의 어거지 논리 이면에는 훨씬 더 맹꽁이 같은 비겁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만약 페르시아가 다시 침공했을 때 아테네가 성곽 안에서 농성전을 펼치며 바다로만 숨통을 튼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지에서 싸워야 하는 스파르타는 혼자서 페르시아 대군을 온몸으로 막아내야만 합니다. 스파르타는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톡 까놓고 아테네와 어떻게 협력할지 그 방안을 논의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스파르타는 그것을 고민하기보다 아테네를 성벽 밖으로 노출시켜서 자신들이 고기방패로 삼겠다는, 남의 피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맹꽁이 같은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아테네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는 거짓말로 스파르타 사절단을 감쪽같이 속인 다음에 시간을 벌어놓고 아테네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덤의 비석 신전의 기둥까지 뽑아다가 성벽 건설을 완성했습니다만 어깨를 맞대고 페르시아에 맞섰던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균열이 노골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맹꽁이가 날려버린 평화의 기회, 키몬의 스파르타 지원군 파병에 관한 이야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협력하고 평화를 이룩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하늘이 준 기회를 날려버린 것은 역시 맹꽁이 스파르타였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 아테네에는 키몬이라는 위대한 장군이 등장합니다. 마라톤 전쟁 영웅 밀티아데스의 아들이기도 했던 그는 일찍이 살라미스 해전에 앞서 이제 육지의 싸움이 아니라 바다에서 싸워야 할 때라며 살라미스로 맨 앞장서서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그리고 테미스토클레스로 이어지는
해양 시대를 이어갈 적임자였습니다. 그는 이오니아 지역을 제압하며 아테네 해양 제국의 기반을 굳게 다졌습니다. 그는 기족적인 풍모인데다가 전리품을 시민들에게 아낌없이 푸짐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파르타와 같은 기족정 옹호자였습니다. 또 그리고 전형적인 친스파르타주의자였습니다. 기원전 464년 스파르타에서 대지진이 일어났고 노예 헬롯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에 지원 요청을 해오게 되는데 이때 키모는 반대하는 시민들을 어렵게 설득해서 4,000명의 지원군을 이끌고 스파르타로 갑니다. 하지만 구원군을 맞이한 스파르타 맹꽁이들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아테네 군인들을 보자 자신들의 억눌린 노예들이 영향을 받을까 봐 덜컥 겁을 먹은 것입니다. 결국 스파르타는 다른 동맹국은 놔둔 채 아테네 군대만을 쏙 뽑아서 모욕적으로 쫓아냈습니다. 키몬의 진심이 짓밟힌 것은 차치하고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파르타 지원병 파병을 강행했다가 스파르타에게 망신만 당하고 돌아온 키몬을 아테네 시민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추방을 당했고 이것은 스파르타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이 애교적 감각이 눈꼽만큼만 있었어도 이런 맹꽁이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맹꽁이 같은 스파르타의 이 행동은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테네 민중의 배신감은 분노로 변해버렸고 이것은 꺼지지 않는 전쟁의 불씨를 아테네 사람들이 마음속에 지펴놓은 맹꽁이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아테네 패망의 교훈, 아테네와 대한민국 그리고 스파르타, 북한에 관한 이야기. 2500년 전 아테네가 상대해야 했던 스파르타는 오늘날 우리에게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인민의 삶은 애면한 채 오직 핵무기 하나에 의존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나가도 오직 체제 유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저 맹꽁이 같은 북한 정권과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문명의 아테네가 맹꽁이 군국주의 군사국가 스파르타에 멸망합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보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번영하는 대한민국, 찬란한 한류 문명을 꽃피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군국주의 공산국가, 폐쇄적인 맹꽁이 국가 북한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자유를 억압하고 오직 군사력과 공포로만 지탱하는 사이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칫 우리들 모두를 멸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맹꽁이 같은 돌발 행동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스파르타의 맹꽁이 같은 폐쇄성을 비웃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맹꽁이에게 목덜미를 물어뜯긴 것은 바로 찬란한 문명의 아테네였습니다.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지킬 지혜와 힘이 있을 때에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테네의 번영을 빼닮았듯이 우리가 아테네의 치명적인 실수를 따라서 한다면 아테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맹꽁이에게 우리의 목덜미를 물어뜯길지도 모릅니다. 2500년 전 에게해에서 벌어진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피 튀기는 사투, 그 역사 속에서 아테네가 범한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15번의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